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집마련 프로젝트의 제프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렸네요. 네, 오늘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다시 또 묶였습니다. 시행됐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녹화 드렸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 조금씩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금일 이제 서울시장하고 이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죠. 이 발표에 대한 내용은 뭐 다른 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여기까지 일일이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25년도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가 상관없이 토지 허가 거래제가 다시 묶이면서 거래가 줄거나 상승가 꺾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저는 좀 상승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료 중에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거였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실토한 내용이 있죠. 네, 이거 하나 빠졌네. 네, 일단 금리입니다. 첫 번째 금리. 금리가 3% 이하 하락했고 2.27인데 아마 연말에는 2.25나 2.5% 정도까지는 내려갈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힌트가 다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그 유동성, 시중에 돈이 너무 풀렸다. 21년도 폭등했던 장 대비 30% 증가했다는 거. 그래서 대출규제 완화되고 광의 통화량 증가류, 늘어난 유동성, 상급지로 유입된다. 여기 있고, 네, 공급적인 측면 세 번째, 공사비도 오르고 PF 대출 문제로 앞으로 공급이 없을 것이다. 26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적정 대비 7% 정도 수준의 굉장히 낮은 공급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정확하게 힌트를 줬죠. 정확하게. 이거에 대한 거를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내지마 프로젝트는요, 기본적인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 안정적인 보금 자리를 갈 수 있는 이제 1주택자로 가시면서도 내가 내 집에 살면서 시세 차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내 집 마련의 길을 안내하고 또 집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성공적인 레버리지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리 볼게요, 금리. 그러니까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25년도에. 이제 금리나 여러 가지 이제 집값을 하락이 되려면은 금리가 좀 오르거나 금리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금리는 일단 속도가 중요합니다. 금리는 어떤 식으로 받는 속도가 그랬을 때 금리 인하를 방해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24년도에는 물가, 작년 24년도에는 가계부채, 그 올해는 환율 이렇게 세 가지가 금리가 인하가 되는 방해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요거부터 볼게요.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다고 말들 많았습니다. 그 당시 근원 물가가 3.4였어요. 그리고 24년도에 2.2, 25년도에 1.8 이상 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1.9. 그래서 보통 2.0에서 1.8대를 유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물가 흐름이기 때문에 24년도에 꽤 높았던 뭐 5%대까지 갔던 근원 물가 수치가 3을 지나서 2, 그다음에 1.8%대까지 왔다는 거. 근원 물가는 안정적으로 좀 잡히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도 보셨죠? 3.9%에서 내려와서 물가는 안정적으로 당분간 안정적으로 가는 방향이다. 그래서 치솟던 물가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을 억제하고 있던 물가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방해 요소가 다 제거가 됐습니다. 두 번째 대출이죠. 지금 대출 때문에 많이 많은데 이번에 3월 달에 대출이 조금 늘었을 겁니다. 거래가 늘었기 때문에.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작년 전체 총 대출 규제로 거래를 잡았는데 현행과 유사한 수준 감소세에 지속되었고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면은 이게 정부 자료거든요. 그래서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24년도에. 나름 하반기 때 대출 총량 규제를 통해서 대출을 어느 정도 어, 특징하는 거를 잡았고요. 가격 자체도 안정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쵸? 근데 그렇게 무조건 총량제를 통해서 하반기에 대출을 막게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왜 그렇게 됐을 때는 상급지가 오르고 그 밑에 하급지도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걸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는 이 부동산 간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총 규제는 앞으로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양극화하는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10억 미만대 아파트도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와줘야지 양극화도 줄이고 안정세가 가는데 그런 부분을 절단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출 총 규제는 그렇게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고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보시면은 작년 7월, 9월에, 8월, 9월에 높았던 수치들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나름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 대출 규제가 없을 때는 거래량이 터졌고 그 이후로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대출을 잡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7월 달에는 9,200억 원 서울에만, 12월 달에는 1,500건으로 확 줄면서 대출을 일단 잡아서 안정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5년도에 이제 목표는 이제 달러죠, 달러. 달러 환율이 1,400원대인데 1,400원대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당분간은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 1,400원대에서 내려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1,400원대를 유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금리가 동결됐고 그리고 금리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환율에 따라서 환율이 너무 이상, 1,500원대 이상 치솟지 않는 이상 않고 지금 1,400원대로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걸로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조금 다소 하향 조정이 됐고 소비자 물가도 안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인하됐을 때 이제 기자들이 질문했죠. 금통위한테 금리 인하 공감을 했고 그래서 3월 내에 추가 인하 필요한다는 명이 2명, 총 6명 중에 현수지 4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 효과를 체크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이제 발언하신 거죠. 근데 이 금리 인하 자체가 부동산 대출에만 무조건 그건 포커스만 두면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 그에 맞춰서 금리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은 하나의 부분일 뿐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금리 인하 검토 시점은 일단 5월 29일이에요. 5월 29일인데 이때 한 번 더 인하될지 그 다음으로 넘길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 6분 중에 3개월 내에 2월, 3월, 4월, 5월 즉 5월 달에 인하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 2명, 아직 4명이지만은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상황 보는 게 좋고요. 근데 어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연말에 2.25나 2.5%까지 보는 견해가 맞는데 맞나요? 라고 해보니 금통위에서 우리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올해 연말 안에는 2.25나 2.5%로 기준금리가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질문이 있었죠. 이 금리라는 거는 제한적인 금리, 즉 인위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제한적인 금리가 있고 중립금리, 잠재 성장률을 유지하는 이론적인 금리 수준, 이 정도가 딱 좋은 겁니다. 기준금리가. 완화적인 금리, 뭐 경제 부양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완화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금리. 여기였을 때 지금 현재 2.75%의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현재 금리에 대한 금통위 견해는 중립금리 상단이거나 그보다 높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2.75가 이 정도 있다는 거고요. 2.5나 2.25 정도가 들어와 줘야지 중립금 정도의 들어온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2.75가 아직 높다는 게 금통위의 견해죠. 그래서 조금 더 연말까지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두 번까지는 충분히 나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 발표됐던 어, 토지 허가 거래 제도가 시행된다고 했을 때 묶었죠. 한마디로 규제를 통해서. 그거에 의해서 시장이 확 가라앉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기 예금 금리가 지금 3월달 기준으로 예금 금리가 가장 높은 게 3%입니다. 앞으로 이 3%대도 아마 없을 거예요. 제일 낮은 게 2%대입니다. 2%, 2.3%대. 보통 지금 한 2.5%대가 정기 예금 금리죠. 22년도에는 금리 높았을 때는 5% 정기 예금도 있었고 이걸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픈런까지 하는 일도 발생했던 게 불과 2, 3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2%대로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금 금리는 더 낮아지죠. 그러니까 이 돈들이 될 데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십시오. 뉴스도 정기 예금 21조 증발. 근데 지금 더 늘었거든요. 1월 달 뉴스라서. 어, 예금 금리가 떨어지니까는 금리가 낮아지니까는 통장에 있던 돈을 수익률 안 좋죠. 2%대니까는 돈을 빼서 다른 곳 투자처를 찾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중에 돈도 많이 풀렸고 그 돈이
원래는 예금이나 적금으로 많이 갔었는데 금리가 높을 때는 근데 금리가 낮아지니까는 그 돈을 빼서 다른 투자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연초에는 비트코인이었다가 비트코인도 지금 많이 빠졌죠. 그리고 미장이라고 하죠. 미국 증시, 미주인가요? 네, 주식 안에서 그쪽도 지금 상황이 별 좋지 않기 때문에 그쪽 돈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즉, 갈 데가 이제 부동산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병환 금융위원장께서 또 대출 금리가 이제 기준 금리가 낮아졌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출에 대한 금리를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에 얘기합니다. 기준 금리 반영해서 대출 금리도 적용해라. 시장의 원리가 작동해야 된다. 즉 은행끼리 서로 경쟁을 해서 금리를 낮춰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3월 중순 딱 들어올 때마다 들어오면서부터 3% 중반 이하, 뭐 3.2나 3.3%대의 주담대 대출이 나오고 있고요. 잘 찾아보시면은 2% 거의 후반대 모든 조건에 맞춰야 되지만은 그 3% 초반 2%대까지 주담대 상품이 나왔습니다. 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모든 조건과 있고 그 1일 총액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임영웅 콘서트를 예약하는 수준으로 이게 하기가 쉽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계속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주담대 대출 상품은 이자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감을 하고 있는 시기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기준금리하고 거래량. 기준금리가 연속적으로 두 번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두 번째 때 거래량이 터지거든요. 이때도 20년대 때도 연속적으로 두 번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터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할 때는 시장을 좀 관망하는 거고 연속적으로 두 번의 금리가 내릴 때는 이때는 투자해도 괜찮은 시기구나. 앞으로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시기고 내가 대출을 받아도 크게 부담이 없는 시기라는 거를 인지하면서 그때 사람들 거래량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월, 11월, 2월 연속적으로 두 번의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래량은 터지는 건데 거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 허가 거래제를 이제 풀었죠. 푸는 게 어떻게 보면 트리거 효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거래량이 올랐다기보다 이미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저 휘발유 분홍격으로 토지 허가제를 풀어버리니까는 순식간에 거래량이 쫙 더 뛰어버리는 거죠. 그 잠실 위주로 했던 게. 그래서 그 잠실 위주로 했던 그 불들이 잠실 움직이면은 이제 강남구 움직이고요. 당연히 서초 다시 송파로 갑니다. 잠실 말고 이제 헬리오시티나 이런 데로 건너편 광진구, 성동구, 이제 마포, 서대문구, 은평구, 성동구에서 동대문구, 성북구 이런 식으로 불길이 번지게 되는 거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잠실에서 왔던 불이 강남구를 붙이고 다시 송파 간다 그랬어요. 송파구는 강동구로 가고 있고요. 강남구는 서초, 서초는 과천하고 다시 동작구로 갑니다. 동작구 불은 영등포로 가고 영등포의 불은 광명 철산 이 점점 퍼지게 되고 이 강동 갔던 불은 미사, 가밀, 송파구는 위를 가게 되고요. 그리고 과천에 있던 거는 다시 성남시 분당구 쪽으로 불이 붙게 되고 분당에서는 수지, 광교, 영통, 성남불은 다시 분당의 불은 성남으로 가게 되고요. 위례 불이 또다시 성남으로 가게 되고 과천에서는 안양, 그다음에 의왕, 분포 이런 식으로 객기를 번지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는 게 KB 국민 시계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준호 부동산님, 네, 감사합니다. 자료 제가 퍼왔습니다. 출처 말씀드렸고요. 3월 1주차 보이시죠? 서초구 황남구 불이 받았던 게 광진구, 용산구, 마포구 이런 식으로 점점 퍼져 있고요. 2주차 딱 되자마자 이런 식으로 더 붉은색이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KBC 시계열 자체도 자료가 한 달이 늦은 자료예요. 실제 현장에서는 더 많은 곳에 더 진하고 더 빠르게 더 넓은 면적에 불이 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몇몇 지역만 용산구하고 뭐 강남구, 잠실 쪽만 했을 때 이걸 묶는다고 해서 이 불이 전체적으로 꺼지진 않습니다. 이미 멀리 이미 퍼져나가고 있는 불이기 때문에 쉽게 잠재우리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오늘 나왔던 자료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계열을 대입한 겁니다. 네. 이게 한 달 늦은 자료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다 퍼졌던 불이고 전체적으로 여기도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도 불이 붙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이 쉽게 잠재울 것 같진 않습니다. 왜? 모든 조건이 상승을 향하는 기반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것뿐이에요. 단순히 토지 허가제가
다시 묶인다고 해서 이 불들이 쉽게 잠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자, 둔천도 올림픽 파크 포레원 이게 결국에는 서울에 이제 기준점이 되는 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 세대가 넘으니까. 워낙 사람들이 많이 살고 민감하고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 동네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장의 바로미터가 됐는데 입주가 3월 말에 끝나죠. 이제 입주 기간이 여기는 6개월입니다. 보통 다른 데 3개월인데 단지가 커서 그렇죠. 이 6개월 동안에 전세가 처음에는 대략 한 7억에서 8억 정도, 7억에서 8억짜리 국민평수가 이 전세가 됐던 게 불과 원래 입주장에서는 전세가 떨어지죠.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건 전 또 안 떨어질 거라고 봤거든요. 왜?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는. 둔촌주거 말고는 서울에 입주할 만한 물량이 없어요. 신축 아파트는. 역시나 다를까? 딱 6개월, 3월 달 되자마자 전세가가 오히려 올라버렸죠. 3억이 올랐습니다. 전세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원래 예전에 같은 경우 만 세대가 공시 입주하면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거의 서울 전체 전세 시장이 초토화되는 게 맞아요. 초토화되는 게. 왜냐면은 만 세대 플러스 그 다른 아파트에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합쳐지면서 물량이 넘쳐나기 때문에 전세가가 서울의 전세가가 떨어져서 최하 2년에서 3년 정도는 전세가가 매를 못 추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그리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6개월 이제 입주가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입주 시기가 끝나가는 지점인데도 6개월 만에 벌써 이 3억이 올랐다는 거. 그만큼 서울에 전세 물량이 없다는 거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전세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따라서 서울 전체적인 전세값도 상승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기사 보시면은 12,000가구죠. 연일 신고가 3월 14일. 그리고 반대로 똑같이 전 경기도의 전세 물량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공급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감춘 게 아니라요. 전세 계약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매물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에 물이 공급이 없고 있는 물을 계속 사람들이 퍼 마시니까는 바닥을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로 전세가 계속 사람들이 사니까는 이게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 공급이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확실히 여기서도 수급 불균형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지금 절반 다 줄었어요. 우리도 줄고 하나도 줄고 수성도 꿀고 전세 물량이. 그러면은 자, 여기 기사에서도 실질적으로 봐도 전세 가문 원인은 부족한 신축 입주 물량이다. 네. 여기 나와 있죠? 네. 작년보다 2만 가구인데 1만 가구로 줄었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더 물량이 또 없죠. 그래서 지금 금리도 계속 낮아지고요. 공급도 없고 돈의 유동성은 많이 풀리고 이 세 가지 때문에 집값은 계속 조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토지 허가 제도가 다시 묶였다고 해도 그게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미 일단 18억 초과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15억 이 아파트는 아직 기회가 많아요. 아직까지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움츠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지금 움직여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크게 문제가 없고 괜찮아요. 그리고 토지 허가제에 상관없이 상승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만약에 지금 전세가 만기됐거나 내 집 마련을 좀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면은 이것 때문에 주춤하지 마시고 한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보다는 그냥 내 상황과 내 자금과 맞춰서 열심히 빨리 움직여서 좋은 매물, 좋은 내 집 마련을 빠르게 하시는 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영상 보시고 많이 도움 됐다고 하시면요. 분명히 이 유튜브는 집값 하락을 얘기하는 게 조회수 잘 납니다. 근데 저는 반대 상승을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제가 보는 데이터가 무조건 다 상승하는 지표를 가리키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락의 지표 보이면 하락한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무조건 저는 하락 논자도 아니고 무조건 상승 논자도 아닙니다. 데이터를 기반해서 보니까는 데이터를 기반해서 보는데 당연히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그 외에는 다른 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유튜브 말고도 제 개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 여기 밑에 더보기 란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뭐 제가 매월 무료 강의도 지금 열고 있고 단톡방 안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좋은 정보들 제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조금 더 저랑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 오픈 톡방 참여하셔가지고 정보 놓치지 마시고 뭐 궁금한 사항은 올려주시면 제가 실시간 답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보시고 참석해 주시면은
감사하고요. 제가 매월 무료 특강도 진행하고 있으니까는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또 뭐 토지 할애제 제도가 다시 묶여서 뭐 부동시장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얘기하는데 저는 큰 문제 없이 계속 꾸준히 거래량과 상승세가 이어질 거로 잠시 잠깐은 주춤할 수 있지만은 그 흐름이 크게 변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집으로 준비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셔서 실체도 이루시고 투자하시는 분도 많은 실차에 내서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